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공장도, 라디오도, 전차도. 정오 무렵 전깃줄을 타고 흐르던 힘이 사라지자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멈춰 선 전차 안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방지 공장의 배틀도 툭 하고 멈췄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서울은 그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전기가 사라지자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전기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윤입니다. 1927년 경성에서 태어나 97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전등을 켤 때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의 빛이 꺼진 날, 그리고 우리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그날, 혜윤 할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오래된 양옥집, 낡은 응접실의 벽에는 백열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는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게 과거의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정오 무렵 하늘은 아주 맑았고 어쩐지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로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란 이야기를 입에 올렸지만 이젠 슬슬 현실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 이승만 박사의 이름이 신문마다 커다랗게 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정오 무렵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추게 될 줄은요. 서울의 도심, 당시 종로거리에 있던 경성전차는 정각 12시 23분 신호도 없이 멈춰 섰습니다. 전깃줄을 따라 흐르던 힘이 사라졌고 전차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몇몇은 급히 전차에서 내려 길을 걷기 시작했죠. 공장의 기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등포 방직 공장의 대형 배틀들은 우르르르 소리를 내며 갑자기 정지했고 노동자들은 놀라서 기계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해화동 언덕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서울전기주식회사에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등 불빛 아래서 매일 밤 바느질을 하셨죠. 그날 집 안의 백열등이 깜빡이더니 툭 하고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전기가 없다는 게 단순히 불이 꺼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전화도 끊기고 라디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였으니 세상과 연결된 거의 유일한 매체인 라디오가 꺼졌다는 것은 곧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길거리의 포장마차도 불을 켜지 못했고 심지어 병원조차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였죠. 하지만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정전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정부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시민들은 각자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전기를 안 줬다. 소련이 무슨 장치를 썼다. 어쩌면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무서운 소문까지 돌았죠. 그런데 진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북한이 전기를 끄는 겁니다. 당시 전기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수력 발전소와 석탄 자원이 몰려 있었고 남한은 전력을 빌려 쓰는 입장이었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전력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자 자존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탱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전기를 끊는 것만으로도 남한은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무기 없는 침공이었고 기술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른 정치적 선언이었죠. 그 정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가? 우리가 만든 불빛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혜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의 눈동자엔 반짝이는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그날 모든 게 멈췄지만 멈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 불씨였죠.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양복은 먼지로 뒤덮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아무 말도 못하고 마루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정혜윤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 연기만 피웠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죠. 우리가 빌려 쓰던 전기야. 이제 그만 끊겼다는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소녀는 그 말 속에 담긴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친구에게 매일 얻어먹던 도시락이 더는 오지 않는 날을 맞이한 느낌이었어요. 의존이라는 건 그렇게나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밤거리에서는 도둑들이 활개를 쳤고 경계심에 찬 사람들은 이웃 간에조차 문을 꼭 잠갔습니다. 라디오가 꺼지자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죠. 해화동 우물가에 모인 동네 어른들은 모닥불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공산당 때문이다. 아냐, 미국이 우리 버린 거야. 이승만이 뭘 해줄 수 있겠어?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절감한 건 단 하나, 우린 너무 무력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저녁밥 대신 양초를 켜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겠지만 그날은 나무장작으로 밥을 지었고 반찬은 된장찌개 하나뿐이었죠.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죠. 엄마, 우리도 전기 만들 수 있어요? 아빠가 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지.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 빛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란다. 그날 비로소 빛이란 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빛은 자유였고 주권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전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의지를 일깨워준 계기였죠. 그 이후 혜윤은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서울공대로 진학했고 한국전력의 전신인 조선전업에 입사해 전력망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다시 암흑에 휩싸였죠. 나는 그날 조선전업 직원으로서 용산 변전소에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변전소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북이 내려온다. 모두 철수하라. 정혜윤은 서울 시내의 송전망을 마지막까지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변전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기계들은 서늘했고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전기는 또다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낳은 가장 큰 상실은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전력 인프라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전깃줄이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진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건 단순한 나무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겨우 이어온 문명의 실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단 한 개의 발전소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석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비, 기술, 노하우, 인력, 그 모든 것이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없음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보가 혜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미군과 함께 전력 복구에 나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혜윤은 경상남도 밀양으로 파견됐습니다. 그곳은 미군 공병대가 임시로 설치한 디젤 발전기 몇 기가 돌아가는 유일한 지역이었고 부산 임시 수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혜윤은 처음으로 진짜 기술자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미국 공병대는 기능적으로 효율적이었고 그들은 혜윤에게 회로 설계와 트랜스포머 조작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그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한국엔 왜 송전망이 거의 없는 거지? 나는 대답했죠. 우린 그걸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혜윤은 결심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 사람의 손으로 전국 전력망을 만들겠다고.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검고 국토는 찢겨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윤은 복구사업단의 자원에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전기가 닿지 않는 마을을 찾아가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며 밤을 새웠죠. 그는 전기를 기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여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1956년 그는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구로 지역에 구로화력발전소를 설계 및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기술은 부족했습니다.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고 설비는 구식이었습니다. 미군이 쓰던 폐설비를 고쳐서 썼고 전선은 남대문 시장에서 재고품을 사다 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젠 빌려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쓰자. 발전소는 1959년 마침내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구로 하늘에 치솟은 하얀 연기와 함께 서울 남서부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해윤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빛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란다. 이후 해윤은 전기 분야에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 말 그는 한국전력공사 창립기획단에 합류했고 19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에 따라 이어지는 전국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땐 모두가 말렸죠. 전국에 전봇대를 세운다고, 그 넓은 산맥을 넘겨 전기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설계를 밀어붙였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을 따라 빛의 신경망을 연결한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라는 몸통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바꾸는 서사였고 우리가 더는 약소국이 아님을 선언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1977년 나는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동 송전망 수출 프로젝트 기술단의 일원으로 뽑힌 것이죠. 한국은 당시 처음으로 해외에 전력망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려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피땀 흘려 세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막의 나라 쿠웨이트에 빛을 전하러 간 것이죠. 해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습니다. 30년 전 정전의 어둠 속에서 결심했던 꿈. 언젠가는 우리가 빛을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그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중동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의 공사 현장은 무더위와 모래바람, 그리고 서구 기술자들의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당신네는 아직 설계도면도 제대로 못 그리잖아. 한국 라디오도 못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현장의 미국 엔지니어 리처드는 해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그는 일본과 독일에서 훈련받은 베테랑이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500기 초고압 송전망을 설계하겠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윤은 말없이 도면을 꺼냈습니다. 삼각지지대 구조, 절연저항 계산, 바람저항 계수까지 정확하게 기입된 설계서였습니다. 심지어 설계 기반은 자체 개발한 한전 K기술이었죠.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서류상 얘기일 뿐이야. 현장에서 안 되면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해. 그 말에 해윤은 고개를 숙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책임, 30년 전에 이미 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며칠 후 첫 설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는 송전탑, 높이 58m, 총 무게 12톤. 풍속 50제 사막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사막 위에서 1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끝. 탑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히 세워졌습니다. 리처드는 놀란 눈으로 탑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미군 기술도 이만큼 안 나와.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공식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Korea's high voltage grid design is superior in resilience and efficiency under extreme conditions. 한국의 초고압 전력 설계는 극한 환경에서 효율성과 견고함이 탁월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고열로 쓰러졌고 장비 하나가 파손되며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리처드는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도 뭐라 안 해. 포기할 이유는 충분해. 해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정전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로는 멈추지 않아요. 며칠 후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한국 기술진은 최초로 쿠웨이트 남부 전력망 1단계를 완공합니다. 그날 쿠웨이트 정부는 공로패를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해윤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는 더 이상 빛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귀국 후 해윤은 한국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팀에 합류합니다. 1980년대 한국은 이제 화력 수력 원전으로의 에너지 삼각축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캐나다, 미국 기술진과 협력하며 한국형 원자로 OPR-1000 개발에 기초가 되는 표준 설계 기술이 정립됩니다. 해윤은 이 프로젝트의 품질 검토 총책임자로 임명됐고 최초의 한국형 원전이 완공되던 날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짜 전기를 만들게 됐네요. 그래, 이젠 누구도 우리 전등 스위치를 마음대로 끌 수 없어.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빛을 수출하는 나라로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전력망은 중동 사막을, 동남아의 밀림을, 아프리카 초원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1948년 정전의 어둠을 처음 마주했던 한 기술자, 정혜윤이 서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나는 다시 해화동 언덕에 섰습니다. 97년을 살아낸 몸은 무거웠지만 그 언덕에서 바라본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 하나하나가 내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윤은 오래된 집에 혼자 앉아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전등이 켜져 있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스마트폰이 충전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이 일상 속에 숨겨진 절대 당연하지 않은 역사를 되새기며 그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전기가 끊기던 순간 모든 게 멈췄던 그날을요.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없이 전선을 잇고 기계를 설계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술의 언어는 낯설었고 자원이 부족했고 세계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은 다시 그 빛을 켜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기는 정신이고 약속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자존의 불빛이죠. 그는 손주에게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1977년 쿠웨이트의 모래밭 위에서 한국의 송전탑 앞에 선 젊은 시절의 해윤이 찍힌 사진입니다. 손주는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가 빛을 수출하게 된 시작이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력 수출 계약 규모 기준 TOP5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설계한 송전망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를 연결하고 있고 한국형 원자로는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발전시키며 남에게 빛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주 상상합니다. 그날 1948년에 정전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었을까? 어쩌면 정전이 없었다면 의존은 지속됐을지도 모릅니다. 기술 식민지라는 멍에는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의 어둠이 대한민국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빛을 빌려 쓸 것이냐? 그 질문에 우리는 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다. 정혜윤은 오늘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조명들, 교통신호등, 편의점 간판, 빛나는 고층 빌딩의 전광판까지 그 모든 불빛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말은 곧 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빛을 잃고 시작했던 한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빛이 되어 세계를 밝히는 나라가 된 이야기. 여러분, 전기가 끊긴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닿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절망을 우리는 실제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기술을 독립시키겠다는 결심 하나로, 그렇게 우리는 눈부신 전력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빛을 빌려 쓰던 나라에서 빛을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빛을 선택한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